1942년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2톤 크기의 액체 로켓을 발사한 이후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어졌다. 대부분 나사에 의한 것이고 중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지금 발사체 개발을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로켓을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경쟁의 중심에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엔진이 있다. 로켓 엔진은 로켓에 저장된 연료와 산화제를 빠른 속도로 분출해 반작용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를 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장치라고 보면 된다. 세계 7번째 액체 엔진 보유국. 이 엔진이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 추진력이 강력해야 한다. 또한 발사서부터 비행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사용될 75톤급 추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28일 오후 4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로켓은 발사 151초 이후 엔진이 꺼졌고 최대 고도 209km까지 오른 뒤 발사장에서 남동쪽으로 429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발사가 완료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1차관은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인 140초 이상을 달성해 시험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75톤이 넘는 중형급 로켓 엔진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에 개발한 75톤급 엔진은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사용하는 가스 발생기 사이클의 액체 연료 엔진이다. 진공 주력은 75톤, 진공 비주력은 298S이며 재생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2021년 외국의 기술 도움 없이 순수한 한국형 로켓 기술로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이 4개의 묶음으로 장착되고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된다. 향후 과제는 1단에 들어갈 4개의 액체 엔진 묶음과 2, 3단에 있는 액체 엔진들이 외부에서 발생한 강한 진동에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정교하고 유기적인 비행 제어 기술을 완성하는 일이다. 우주강대국 견제 속에 이뤄낸 성과. 고정환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2021년 누리호 발사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이어 그러나 이전의 개발 과정도 쉽지 않았다며 같은 방식으로 남은 부분을 성실하게 실험해 나갈 경우 한국형 발사체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기술진에 의해 순수한 한국형 기술이 이 액체 엔진 개발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투입된 인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50여 명, 현대중공업 등 관련 기업이 1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사체 개발이 시작된 때는 1990년대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신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1993년 KSR-1, 1998년 KSR-2를 발사했으나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3년 러시아에 진출했던 현대그룹이 현지 인맥을 연결해 발사체 사업을 시작했다. 1994년에는 러시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국내 최초의 우주 개발 기업인 현대항공우주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현대항공우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협력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이전이 무산됐다. 그러나 헛된 시도만은 아니었다. 당시 현대항공우주를 통해 러시아 기술을 접한 인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이전의 우주 개발을 반대해온 미국이 2001년 MTCR 가입에 동의했다. 2002년에 도입이 결정된 KSLV-1 나로호는 러시아의 액체 로켓 엔진을 채용하고 있었다. 러시아 후르니체프4는 발사체 비용으로 처음 9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2004년 2억 1천만 달러로 가격을 내림으로써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 당시 계획에 의하면 발사체의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는 한러 기술진이 공동으로 설계해 작업하고 일단 서버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은 러시아에서 담당하면서 한국 기술진이 찬반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단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 및 설계 검토를 받아 한국에서 설계 및 제작을 수행키로 했다. 협력 분위기는 2004년에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맺으면서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의결하는 등 우주강국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러시아 측에서 비준이 늦어지면서 발사 시기가 2008년 12월로 연기됐고 2009년 3월에는 성능시험 항목을 추가하면서 2009년 7월 30일로 연기됐다. 2009년 7월에는 러시아 측에서 일단 연소시험 일정을 변경하면서 발사 예정일이 2009년 8월 11일로 연기되었고 2009년 8월 5일에는 러시아 측에서 일단 연소시험에서 나온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8월 19일로 또 발사 예정일을 미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8월 19일 첫 발사 시도를 했지만 발사에 실패하고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에도 실패하면서 한때 전국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한국은 우주강대국들의 외면 속에 해외 기술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번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은 한국 우주기술의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한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 총 3천억 원 규모. 미국 정부가 한국에 2억 5,300만 달러 규모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산하방위안보 협력청은 17일 한국에 대한 신형 AIM-120C7, C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DACA에 따르면 한국의 이번 무기 구매 프로그램은 AIM-120C7, C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지원 및 보수 장비, 운송 관련 장비 등 총 2억 5,3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AIM-120C7, C8 미사일은 미방산업체 레이시운사가 개발한 사거리 70에서 180km의 중거리 미사일로 능동 레이더를 탑재해 발사 후 조종사가 미사일을 유도할 필요 없이 미사일이 스스로 적기를 찾아 비행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2013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공중전역인 F-15K, KF-16, F-35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AIM-120C7, C8 미사일을 구매해왔으며 국무부의 이번 승인은 남은 분량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한국의 이번 구매 계획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구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합법적인 안보와 국방 수요를 충족시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동아태 지역에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주요 강대국 중 하나이자 해당 지역 내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이 강력하고 준비된 자체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DACA는 이번 판매는 한국의 자국 안보를 위한 공중전력 F-15K, KF-16,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중거리 미사일 보유량을 늘려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한미 간 상호 운용성도 강화될 것이며 한국이 이번에 구매한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4.5세 전투기 KF-X에 탑재될 미사일이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로 결정되면서 AIM-120에 의존한 일본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위가 될 것이라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웹진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이 개발 중인 제4.5세대 전투기 KF-X가 유럽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함으로써 이미 사거리 300에서 400km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간격을 좁히고 AIM-120에 의존했던 일본의 F-15J, F-2, F-35A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신형 전투기 숫자에서 일본에 뒤떨어진다면서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인 미티아 보유함으로 인해 일본의 우위성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투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체 MBDA사는 지난 11월 22일 한국이 개발 중인 KF-X에 대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이 계약에는 KF-X로의 통합 작업 지원과 노하우, 이전 각종 시험 장치의 공급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BDA사가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기본적으로 유럽제 레이더에만 통합을 허용했고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미티어 통합을 희망한 인도에는 통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면서 인도는 국산 전투기 태자주의 미티어 탑재를 희망했으나 탑재 레이더의 유럽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레이더를 채용했기 때문에 MBDA사는 태자주와 미티어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전했죠. 일각에서는 KF-X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레이더여서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티어가 통합 허가될 리가 없었지만 한국의 최신형 레이더 개발에 스웨덴의 샤브사가 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티어 통합 허가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KF-X는 당초 미국 AIM-120이나 AIM-9을 탑재할 예정이었으나 KF-X로 통합하기 위한 무기 데이터 공개를 미국이 거부하자 AIM-120 대신 미티어를 AIM-9 대신 아이리스-T를 탑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미티어는 사거리 최대 300km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아이리스-T는 사거리 35km의 열추적 공대공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의 KF-X가 AIM-120보다 3배 가까운 사거리를 가진다면서 KF-X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보유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비유럽산 전투기에 통합된 최초의 전투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영국과 현재 미티어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공대공 미사일 AAM-4B의 액티브 레이더 호밍 시커를 탑재한 신형 공대 미사일을 공동 개발 중이며 2023년도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일본도 차세대 전투기에 미티어를 탑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KF-X 4.5세대,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중단 없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더불어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 방위산업 업체와 긴밀히 공동 개발에 참여해 미사일 핵심 기술을 하나둘씩 전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